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기준법 7장 심사 심판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매년 우리 외부 시험에서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기준법 매년 한 문제 나오고 있고, 우리 절차라든지 우리 심사와 심판에 대한 우리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와 심판은 이제 우리 조세를 이제 행정심판에서 이제 처분하면 조세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신청하고 심판 청구하고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 문제 나오고 있고, 심사 심판 크게 이제 이의 신청, 그다음에 심사 심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통칙에서 이제 이의 신청 포함해서 다루고 있고, 심사 심판을 저를 달리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복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55조에서 나오는데, 불복이라는 개념은 이제 55조 1항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세법에 따른 처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법 부당한 처분.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필요한 처분을 이제 요청하는 거죠. 필요한 처분을 거절당한 거죠. 처분이 거부당한 경우. 이렇게 했을 때, 관련 이해자, 담당자, 관련된 사람하고 이해관계자가, 처분을, 우리 취소 청구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각호, 예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못한다는 거죠. 조세범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한 처분이나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감사원법. 그 다음에 이제 가태료 쪽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고. 이거는 이미 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2항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해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받은 사람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상은 관련된 침해 직접 당사자, 하고 이해관계인. 그래서 첫 번째는 2차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납세 의무자도 같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자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물적 납부 의무자, 이제 부가가치세법이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물적 납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 그래서 제2차 그다음에 물적 납세 보증인도 이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항과 2항에 따른 처분이 사망 보시면 처분이 국세처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을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해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앞서 2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하는 거는 이의신청 할 수가 없다는 거고, 일선 우리 이제 세무서장 쪽에서 하는 것들은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앞서 이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이 거부된 경우 직접 당사자하고 이해관계자에는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의신청. 청구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청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그래서 국세청장이 하는 거 말고, 일반 세무서장이 하는 것들을 이의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청구하고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심사청구하고 당연히 심판청구, 심사청구하고 심판청구가 이제 다음 스텝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5항 보시면 이제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중복해서 못한다는 거죠. 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못하는 거예요. 심사청구 했으면 심판청구 못하고, 심판청구를 했으면 심사청구 못하고, 하나만 하는 겁니다. 하나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동시에, 그러니까 이 저기할 수 없다는 거는 그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한다는 거지. 실제로 그 제기는 할 수 있어요. 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납세인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거는 동시에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규정이 있어요. 제기를 하면 어떤 걸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기할 수 없게 동시에 제기한 거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이제 다 제기할 수가 있죠. 하나만 본다는 의미입니다.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청구인이 세 개를 다 제기하더라도, 우리 그 행정 쪽에서는 하나만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 결정한 재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조사 결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항 보시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이의신청 처분과 제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의 처분,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요 개념이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의신청도 한 번만 쓰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의신청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면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 이 말을 이제 좀 상세하게 써준 것 뿐이에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써준 겁니다. 요거는 좀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이제 지웠는데 이제 거부당한 겁니다. 우리가 처분을 이렇게 처분해 주세요 그랬는데 거부당한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처분을 하는 게 납세인 입장에서 우리 처분을 신청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지. 감면 신청, 환급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안 해주면 거부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안 해주면 이제 거부당한 거고, 그럼 우리가 심사나 심판, 이의신청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복하는 거는 이제 일반 그 민사에서는 1심, 2심, 뭐 이렇게, 3심. 다시 이제 법원 쪽으로 가기 전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거는 법원 쪽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국세청 내에서, 행정 내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원을 바로 가지 않고. 왜냐면 이게 약간 조세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원으로 가지 않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한번 해결하고 걸르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쪽 관련된 업무도 많고 건수도 많기 때문에 한번 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고, 그래서 다음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관계
국세기본 통치계에 보시면 이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에 중복 제기한 경우 이렇게 이제 중복 제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왜냐면 납세인은 뭐 정확하게 이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조력 자료를 뭐 도움 없이 급하게 우리가 이제 그 청구 절차를 프로세스를 하기 때문에 세무서장하고 지방국세청에게 중복 제기한 경우는 이렇게 상위 쪽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중복 제기가 문제가 없다는 거 이제 하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으로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를 중복 제기할 경우에는 심사 청구. 아까 이제 우리 법조문 보시면 이제 제기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중복 제기해도 이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중복 제기해도 문제는 없고 우리가 그 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심사 청구 상위 레벨로 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국세기본 통치, 보시면 또 2차 납세 의무자도 할 수가 있다. 이제 대상자 중에, 아까 그 대상자 직접 당사자 말고 2차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무적 납세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납세 의무자, 무적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은 2차 납세 의무자, 무적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은 우리가, 납부 통지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체납 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체납 처분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인 소유인 경우는 그 사람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직접 당사자, 이제 납세에 관련된 직접 당사자 말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도 우리가 그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청구, 이의신청하고 심사청구에 있어서 이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내에서 심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금지되는 거지, 금지되는 거지, 우리가 청구인한테 유리한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 알고 이게 금지된 겁니다. 불이익이 금지됐다. 네, 56조 보겠습니다. 56조 보시면 이제 불복 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별도로 그냥 간다는 거고, 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판 청구, 신사 청구 그의 결정을 거치지 않냐면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 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은 이걸 먼저 반드시 거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법원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차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 앞서의 절차를 먼저 행한 다음에 우리 일반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전문적인 거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세 관련된 그런 청구가 항상 엄청 많아서 행정적인 문제도 해결할 겸해서 앞에 이런 제도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른 그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냐고 제기하는 경우 제조사 후 행한 처분증 처분의 결과 토지마다 납부인 90일 이내, 9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90일 이내. 그 다음에 심사청구 이후 보시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는 제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 결정을 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90일 이내에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불변기간, 연장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 심사 청구가 되면 어떻게 이제 집행에 미치는 효력이 무엇이냐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효력이. 우리가 이제 그 행정 쪽에서 어떤 처분을 내린 다음에, 행정에서 이제 처분을 내린 다음에, 처분을, 이거 부당한 처분이다. 그럴 때, 납세인이 이제 그 청구를 할 텐데, 이 청구를 하면 이 처분이 정지되냐, 이런 걸 할 때 정지되지 않죠. 왜냐면 정지되면은 모든 청구인이 다 정지시키려고 일단 이런 그 절차를 남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그 집행의 효력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행정력을 정지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는 우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요한 거 아주 이제 정지를 않으면 그러니까 집행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크다 큰 손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처분은 그대로 일단 가는 겁니다. 처분은 처분대로 가고 이런 청구 절차는 그대로 청구 절차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할 수가 있다.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관계서류 열람과 의견 진술권인데 이거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정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각자는 서류를 다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의신청은 앞에 이제 잠깐 했는데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쪽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의신청은 그러니까 옵션입니다. 옵션. 선택이에요. 선택. 그 다음 대리인인데 당연히 이제 납세는 우리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청구라든지 이런 절차로 또 우리가 이제 그 대리인을 둡니다. 우리 뭐 똑같아요. 민사나 뭐 형사도 변호사, 대리인을 고용해서 우리가 진행하듯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듯이 이런 조세 관련된 그 청구도 일단 대부분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하죠. 대리인. 그래서 이의 신청이 심사 청구인 또는 심판 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부터 공인회계사, 세무대리 업무 등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원에 간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간 게 아니라서 법원에는 당연히 이제 변호사라든지 이런 쪽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법원 앞단계입니다. 앞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때문에 세무사라든지 이런 공인회사들도 이제 참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면 소송으로 가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고 법원 앞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무사 또는 공인회사 등도 우리가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인 경우, 우리가 소액 관련된 청구를 할 때는, 소액 관련된 청구할 때는 우리가, 친족,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할 수가 있다. 소액일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은 이제 어떤 걸 활동할 수 있냐를 이제 사항에서 정의해 주는데, 대리인은 그 본인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모든 행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문에 좀 나올 수가 있죠. 제한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당사자를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만 할 수가 있다.
5항 보시면 이제 대리인을 해임했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는 거고. 대리인을 그 선임해서 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 대리인 그 고용할 수 없으면 이제 국선 대리인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 대리인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법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좀, 불복 방법의 통지입니다. 이항 보시면 이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재결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 기간이 지나도 결정하지 못했을 때는 이의신청에는 심사청구를,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결정을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이 지난 날로부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결정을 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내에 결정을 못 해주면 청구인한테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청에는 요 절차로 갈 수 있는 거고 이 신사 청구와 심판 청구 여기는 이제 중복을 못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여기 동일 레벨 하나만 설치하고 다음으로 심사나 심판이 끝났으면 이제 바로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1심, 2심, 3심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조세 지금 국세기준법에서는 여기를 정의하는 거고 이쪽 1심, 2심 쪽은 당연히 이제 행정소송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쪽에 이제 실제 법을 다루는 거고 이쪽은 법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심사청구에 결정되고 심판청구에 결정된 거 가지고 어딘가에 내밀릴 수는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 법의 근원을 할 때 이쪽의 결정사항들은 법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0조 2는 정보통신망 이용한 불복 청구. 당연히 이제 정보통신망,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이제 제출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청구 기간입니다. 청구 기간. 언제 그러면은, 언제 납세, 그 청구에는 언제 이런 걸 해야 되냐 할 때, 보시면 이제 심사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겁니다. 다시 좀 정리하면, 청구인은 일단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심사청구로도 갈 수 있어요. 심사청구로도 바로 갈 수가 있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의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요렇게 된 거고, 두 번째 이의신청을 거친 후 요 단계입니다. 이렇게 가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것도 이제 90일 이내에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통지를 받은 거고, 여기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거고, 그 문서만 다르죠. 문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통지가 안 오면 이제 90일이 지나면 무조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구기간, 이제 국편, 이런 게 통지서는 90일 지나면 다 무조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진 않았든 다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심사 청구인 제6조, 우리가 국세인법에서 예외로 연장으로 보여주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른 사유로 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다. 14일 이내. 이렇게 14일 이내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지진 가끔 우리나라에 나오니까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기한의 연장을 받았으면 그 해소가 된 날로부터 예외가 이제 14일 이내죠. 14일 이내. 14일 이내에 우리가 재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일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기본 통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참고로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입니다. 심사에 대해서 좀 그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1번 1절 통칙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온 거고, 제2절 심사는 요 심사 청구, 국세청 관련된 심사 청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 보시면 심사 청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하여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한테 하는 거죠. 국세청장. 이건 국세청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거고,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장이 해석하고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통치 처음 앞부분에 나왔을 때 국세청장이 해석하는 걸 예외로 하고 이 신청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이 하는 거고, 이 신청은 세무서장 일선에서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순서도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순서가 되는 게 이제 기본 순서입니다. 우리 국세기준법에서 쳐다보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일선에서 하는 거고, 심사 청구는 이제 국세청장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조세 처분은 국세청이 하잖아요. 국세청이 하는데 다시 이 청구를 다시 요거다 하니까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잘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청구한 거에 대해서 국세청이 잘못 처분할 거라고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심사 청구를 약간 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우리는 국세청한테 하는 게 이제 심사 청구다. 일선 관할 세무서장이 했던 거를 국세청장이 잘못했다고 하기가 내부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이 하는 거다. 그리고 이항 보시면 이제 심사 청구 기한을 계산할 때는 세무서장이 해당 청구서가 제출될 때 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세무서장한테 이제 거쳐서 가는 겁니다. 세무서장한테. 그러니까 바로 국세청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선 세무서한테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선 세무서한테 일선 세무서장이 해당 청구서 제출할 때는 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거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세청장이 인지한 게 아니라 세무서장한테 제출하면 청구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의 처분의 근거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무서장한테 처분 받으니까 일반적으로
본인이 한,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를 사유를 적어서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국세청장 의견서도 첨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방국세청장이 했던 거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을 다는 거고, 일선 세무서장 했던 거는 이제 일선 세무서장의 의견을 다는 겁니다. 근데 청구서의 보장은 우리가 청구인 써서 제출한 거예요. 제출하면 뭐 이제 내용을 보겠죠. 내용을 보서 뭐 약간 좀 보완할 것들을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법하지 아니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정은 2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이 이제 미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는 직권으로 이제 하겠죠. 자기가 이제 굳이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보정을 요구받은 심사 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국세청장에 제출하거나, 그 다음에 출석하여 보정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서명을 하죠. 서면을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가서 설명하고 이런 절차를 일반적으로 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보정 기간은 우리 심사 청구 기간 삽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제출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보정이 돼서 깨끗한 서류가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제출의 완료를 보지 않고 일단 약간 미비하더라도 제출하면 우리가 제기를 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 기간도 우리 청구 기간 요 90일 이내에 포함되는 거 아닌 거나 이런 논쟁이 있었겠죠, 과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 때문에 이런 사망이 분명하게 들어간 겁니다.